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번 온라인 수업부터는 선생님이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여러분들 같이 보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럴 때 선생님이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도 선생님이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수업도 할 수 있고, 채팅창도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허생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은 교과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작품 읽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허생전을 보면 쓴 사람이 박지원인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소설로 주인공인 허생의 행적을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목차를 보면 처음에는 우선 배경 지식, 그때도 설명했지만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배움의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본문 학습을 해보고 내용 정리를 하고 학습 활동을 하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허생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은 박지원이라는 분이 썼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었죠. 실학자이자 그리고 청나라 문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원래 있던 사대부들은 성리학 그리고 명분을 중시했어요. 근데 이 박지원은 실리,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중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중시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 실학자고, 그 실학자에는 박지원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실학사상 혹은 북학사상이라고 하고, 그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청나라 문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왜 청나라 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했었냐면,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있었고, 이 후금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데, 이 후금과 명나라가 전쟁을 해서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들을 바탕으로 청나라가 우리한테 군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왕의 나라로 모시고 있었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오랑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박지원은 그런 것보다는 실리, 중요한 게 중요하다,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작품의 시작 배경은 17세기 효종. 이 효종 때는 북벌론이 나왔던 시기예요. 북벌론은 뭐냐면 명나라를 친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이 17세기 조선의 효종 때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경제관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산농공상, 마치 피라미드로 친다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산은 선비, 농은 농민들, 공은 장인들, 그리고 상은 상인들에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비들이 상인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중농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농업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상업을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비들은 농업을 중시 여겼고, 상업은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해서 되게 안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급자족이 뭐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걸 바탕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약,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리학적 경제관으로 봤을 때는 이 상인들을 좋지 않게 여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허생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때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싶었지만 주인공인 이 소설을 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판하기 위해서 허생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풍자하는 현실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의 말을 대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물 간의 대립 양상.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사이가 안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 간에 왜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허생의 재물관. 선생님이 얘기했죠. 허생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된다고. 근데 돈을 물에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 번 돈을 하나도 집에 갖다 주지 않고 다 변씨한테 갚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미완적 결말. 결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결말이 딱 끝이 맺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결말을 보고 나면은 그냥 허생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렇게 돼버려서 왜 그런 결말을 갖게 됐을까라는 의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준 작품의 영상까지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떤 줄거리인지는 알지만 그 내용을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소설은 크게 소설이랑 크게 여기 발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발단, 그 다음에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중에 첫 번째인 발단 단계입니다. 자, 발단 단계를 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줄게요. 발단에 보면 발단 단계의 주요 내용을 여기다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 밑에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포인트 부분을 여기 63페이지 세 번째 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필기를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필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생전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63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잠깐 보면은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그래서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 있고, 그다음 이 부분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집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왕만 100칸의 집을 가질 수 있고 왕 밑에 사람들은 99칸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 허생의 집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초가집은 그 벼로 만든 집단으로 만든 초가집인데 그게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대요. 그러면 실제로 제대로 된 집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대로 못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매우 가난한 살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허생은 아마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풀칠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아내는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고 허생은 책 읽기만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임자는, 여기서 말하는 임자는 허생이 되겠죠.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묻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보면은 그렇다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물어보니 장인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장인, 손으로 물건을 만든, 아까 산업 공상 중에 공에 해당되는 직업이 되겠죠. 그래서 장인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그랬더니 장인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장인들 보면은 뭐 가죽 공예를 하거나 뭘 하거나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자신은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가장 할 수 있는 장사가 있지 않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냐면 무능한 사,
이 사는 선비가 되겠죠. 선비 사자예요. 이게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생긴 게 선비 사자예요. 그래서 무능한 선비보다는 유능한 공은 장인 혹은 상인이 더 낫다는 아내의 생각.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낫냐면 이렇게 책만 읽고 있는 허생보다는 그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인이나 상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아내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작가의 생각이기도 해요. 작가 허생전을 쓴 작가 박지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선생님이 앞에 나와 있었죠. 그 포인트 부분에. 그래서 그 생각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 인물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아내예요. 아내가 허생의 생각을 허생의 입장을 허생이 아니라 박지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63페이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겨보세요. 자, 64페이지를 보면 다시 나와 있죠. 그래서 장사야 본래 미천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찌하란 말이오. 그랬더니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아내가 해결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생은 책만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너 아무것도 왜 못하냐? 너는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일도 못하고 전혀 실용성과는 관련이 없는 책 읽기만 좋아하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대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선비긴 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한 선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비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까지가 아내의 질책을 들은 허생의 가출. 아내가 자꾸 이제 뭐라고 하니까 허생이 가출을 해서 야, 내가 책 읽기를 10년을 할 건데 아내 때문에 7년밖에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느낀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허생은 이렇게 뭐 알바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책 읽기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현실을 작가가 또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발단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발단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에는 주로 허생과 아내의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누구의 대립적 사고가 드러난다고 했었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하나는 허생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허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입니다. 집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생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는 거는 글 읽기에만 열중해서 독서를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책 읽기를 원래 예약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10년 동안. 그래서 이 허생이란 사람은 관념적인 사고, 필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실용적,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요. 뭔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냥 책 읽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근데 허생의 아내는 가장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만 읽는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라고 뭘 시키냐면 장사를 하거나 혹은 장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허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 그리고 실리적인 사고. 다시 얘기하면 이 아내는 결국엔 박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허생은 이 당시에 성리학을 중시했던 사대부가 되겠죠. 결국에는 박지원은 이걸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허생과 아내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째 줄부터는 이제 전개 일부분인데, 전개가 워낙 커서 전개를 1, 2 이렇게 숫자를 붙이고 있으니까 다 같은 전개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평소에
9번째 줄입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없어서 운 좋은가라고 해서 지금의 뭐 서울 거리로 딱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 여기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변씨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허생이 변씨를 만나서 이제 길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을 10,000금만 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되게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되게 큰 돈, 이 당시엔 정말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빌리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아니라 나 시험해 볼 것이 있으니까 당신한테 돈 10,000냥만 빌릴까 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죠. 가가지고 부잣집 가가지고 나 좀 시험해 볼 게 있는데 한 1억만 빌려주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허생의 비범함, 보통 사람 같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막 조아리고 막 비굴하게 하면서 했을 텐데 전혀 허생은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10,000금을 내주었다.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하죠. 이 변씨라는 사람은 그러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10,000금, 그 자리에서 그 큰 돈을 그냥 내줬대요. 이거를 봤을 때도 변씨가 배포가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64페이지까지가 되겠고, 그다음 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씨의 집에 자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꼴을 보니까 영락없는 비렁뱅이, 그러니까 거지 같았어요. 왜냐하면 허리에 둘은 실띠에는 술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신발은 뒤가 다 됐고, 그 다음에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너무 꾀재재했어요. 그리고 코에서는 콧물이 줄줄 났어요. 그래서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이라는 거는 몹시 놀라서 허생이 가고 나서 몹시 놀라서 이제 물어봤어요. 변씨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다시 와서 이제 PPT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거지처럼 보이는,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허생에게 두말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준 게 너무 놀란 거죠. 저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 큰 돈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변씨가 되겠죠. 변씨께서는 저 사람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평생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큰 돈을 함부로 주고 나서 어떻게 이름도 안 물어봅니까? 보통 이름이라도 물어봐야지. 아니면 뭐 계약서를 쓰던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그랬더니 변씨가 대답을 하죠. 아니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무릇 남한테 무언가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고 나는 이렇게 얼마나 신의가 있고 나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자랑을 했을 텐데 그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11번째 줄 뒤에를 보면,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형색은 꾀재재하나, 그러니까는 겉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꾀재재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손님은부터 기색이 없었다까지 보면은 이때 보면은 그 손님이 겉모습은 별로였지만 하는 말과 이런 게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았다 하면서 이 부분은 변씨가 파악한 허생의 남다른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변씨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서 그 범상치 않은 허생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된 사람이라면, 속물이란 뭐냐면 세속적인 거, 돈에만 신경 쓰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가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닐 거고, 나 역시 그 손님에게 테스트를 해보려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 나와 있죠. 여기 PPT에 나와 있지만,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10,000금 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하면서 되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변씨라는 사람이 되게 대범한 사람이에요.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뭐하러 이름을 물어보겠는가 라고 하면서 되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000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8번째 줄 하는 겁니다. 다시 PPT 화면에 나와 있지만 안성 지방이 우리 여기 근처가 안성이죠.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있고 삼남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세 지역을 말해요. 그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 여기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에 안성은 지금도 안성이 그렇지만 안성은 당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허생이 어디로 갔냐면 안성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경제와 문화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남지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다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줄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이런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에 곱절 한 두세 배 되는 가격으로 모조리 사드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에 쓰는 거냐면 연회 혹은 막 축제 뭐 파티를 열거나 혹은 제사할 때 쓰이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모두 다 사드렸어요. 그래서 허생이 그 다음 21, 22번째 줄 잘 따라오세요. 허생이 과일을 모두 다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길목이 되는 안성 지역에서 모든 걸 샀으니까 모든 물류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류를 다 빼앗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나 연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나자 여기 나와 있죠. PPT 부분도 23번째 줄입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은 오히려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게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라의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취약해요. 왜냐하면 이 허생이라는 사람 혼자서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경제가 되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무역이 발달했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올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아마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허생이 만약에 2배로 샀으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20배로 그걸 다시 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 줄 25번째 줄입니다. 겨우 망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하면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25에서 26번째 줄. 그래서 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 얼마나 취약하면 그리고 연회와 제사 같은 허례허식이라는 거 뭐냐면 필요 없는 거. 꼭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에 꼭 체면을 차리는 거를 허례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풍속을 비판하는 관점.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사 지내고 뭐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말총을 다 걷어들였다. 그래서 말총이라는 거는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을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 성인 남성들에게는 필수품이었던 갓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거두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그 머리를 싸매는 그 망건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10배로 치솟았다. 그러면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전개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변 씨에게 빌린 만냥으로 물건을 사재기해서 큰 이익을 거둔 허생. 그래서 허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과일을 사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말총을 사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10배 이상을 벌었으니까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만냥이었다가 10배를 벌었으니까 10만 냥. 그 다음에는 10만 냥이 10배니까 100만 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개 일부분인데 여기까지 나왔던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허생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들과 그 자리에 있던 자제들과 손님 같은 경우에는 술이 빠진 실띠 그리고 자빠진 갓신 그 다음에
자빠지는 이제 뒤축이 없어진, 닳아버린, 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허름한 도포 등을 보고 허생을 거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렁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렁뱅이라고 여겼는데 보통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인물을 평가한 거죠. 그래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거지 같으니까 돈을 왜 빌려줬어 하면서 막 변 씨한테 물어봤어요. 하지만 변 씨는 어땠냐면 간단한 말 그리고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변 씨 같은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아주 비범한 안목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 씨는 알아본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이야기한 걸 보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다 선생님이 놨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처지인데 대뜸 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면서도 굉장히 당당해요. 그러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아. 우리 보통 같으면 누구한테 부탁할 것이 있거나 돈을 빌릴 때 선생님하고 배웠었잖아. 앞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 중에 부탁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탁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허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걸 다 지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잃지 않았고 이때 허생은 어떤 이제 인물 유형이냐면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양반들이 예전에는 돈이 많았지만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되게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 씨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근데 처음 본 허생에게 큰 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매우 대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되어 있지만 그 계층 중에서도 가장 밑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여기 선비였던 허생은 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진짜 좋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허생의 상행위. 상행위는 뭐 사고 파는 행위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사고 파는 행위에 담긴 현실 비판입니다. 상행위를 보면은 처음에는 과일을 독점해서 과일값이 10배로 뛰어서 온 나라가 제사와 잔치를 치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말총을 독점해서 만건은 이마부터 두루는 요걸 이제 만건이라고 하는데 혹은 여기 뭐 상투 트는데 이 부분도 만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매는 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건이 값이 뛰어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비판할 수 있냐면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매우 경제가 작아요. 그리고 취약한 유통구조가 다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안성이라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만 있으면은 유통구조가 딱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경제 규모가 작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돈 갖고 좌지우지 할 만큼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값이 아무리 올라도 과일, 말총을 사들일 정도로 제사나 의관 등의 예법에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 안 메고 다니면 어때요? 또 하나는 제사 좀 안 지내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10배가 뛰건 아마 100배가 뛰었어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허례허식. 그러니까는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전에서 박지원은 이런 부분을 허생을 통해서 아마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대 현실을 우리 앞부분에서 포인트에서도 잘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이 부분은 6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5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66페이지 5번째 줄 보면은 허생이 이번엔 늙은 뱃상공을 찾아가서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태풍을 만나서 서쪽으로 사흘 갔는데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 그리고 일본의 장기도 정도 중간 정도 될 겁니다 하면서 어느 무인도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곳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하면서 매우 살기 좋은 곳 혹은 이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나무가 절로 핀다? 과일도 절로 익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슴이 떼를 지으니까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물고기가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는 소리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고 사냥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줄. 그래서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라고 했습니다.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실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탄식을 했냐면 이 부분 나와 있죠.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허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았나 봐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섬의 규모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것만 본다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상국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포부가 매우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땅이 작아서 아쉽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였잖아요. 그래서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라고 했더니 허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만 있다면 사람이 절로 모이게 마련일세.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거는 논어라는 책에서 2인편에 해당하는 부분에 덕불 고필 유릴이라는 부분을 보면 덕이 있는 자는 고독하지 않으며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이 부분은 허생의 유교적 사상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섬기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른을 보면은 공경해야 되고 스승님께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허생이 비록 지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장사는 사실 산업공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사대부, 유교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선비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 줄.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지금도 있죠.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마을에 고을과 군에서 군졸 이제 경찰들을 막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은 떼지어서 사람 해치고 재물 빼앗는 거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적이 됐는데 도적이 된 사람들을 고을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적들도 마음대로 나가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괴수라는 거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이제 달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00명이 천금을 털면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라고 친다면 너네가 1000만 원을 만약에 털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에 한 양씩 돌아갔죠. 매우 적죠. 되게 많은 돈에 천금이라는 걸 했는데 1000명이서 같이 갔으니까 한 사람당에 1금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적은 이익이죠. 그러면서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네 밭대기라도 있는가? 이 얘기는 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도적들이 코웃음을 치죠.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 나와 있죠. 아니 밭이 있고 내가 아내가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위험하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평범한 양민은 그냥 서민들의 삶을 살지 못해서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양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도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부분도 보도록 합시다. 16번째 줄. 그래서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마련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끼리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렇게나 놔둬 댕겨도 관에 붙잡힐 일도 없을 것인데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20번째 줄을 보도록 합시다.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원해요, 그런 생활을. 근데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하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밭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자네들이 명색이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인데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하는가 하면서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라고 하면서 화면을 보면 허생이 도적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적 기반, 요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뒷부분을 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24번째 줄, 67페이지 24번째 줄이요. 그래서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하면서 화면을 보면 허생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누가 갑자기 도적들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습니다. 아니, 약속을 진짜 지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69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했더니 허생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있는 힘대로 한번 다 지고 가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100냥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돈 100냥을 짊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을 통해 도적들이 오랫동안 굶주린 백성, 그러니까는 많이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이 100냥을 들고 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제대로 먹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다섯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하는 말이 너희들 힘이라는 게 고작 이 100냥도 들기에 부족한데 어찌 도적질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너네 힘도 없으면서 무슨 도적질하냐 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랐으니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는 사건의 인과적 필연성을 뭐냐면 이유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들이 왜 할 일 없이 그 허생이 해놓은 무인도로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못하면 관찰카드에 이름 적히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는 인과적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너무 허무맹랑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을 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각자 100금씩 아까 가져갔던 그 100냥씩 가져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을 장만해 오너라 라고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2,000명이었나 봐.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약속한 날짜에 모두 도착한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왜 들어갔는지 여기 인과적 필연성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 부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이 그 골치를 썩던 도적들을 모두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이 부분을 보면 뭐냐면 나라의 근심을
없앤 허생. 이 허생이 나라의 근심이었던 그 이제 도덕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나라의 근심을 없앤 허생. 이걸 본다면 허생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임금이나 지배층들이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을 통해서, 도적은 나라 안에 엄청난 근심이었어요. 잡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허생이라는 사람 혼자서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이언맨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이 땅 기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땅에서 모든 기운이 다 곡식에 오기 때문에 쉬게 하거나 혹은 비료 정도를 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을 심는 대로 다 크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만약에 3, 4개 달렸다면 여기는 2배 정도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이 부분을 보면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식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거를 비축해 놔두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기도와의 교역. 이때 장기도는 이제 일본 정도가, 일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본에 가서 다 팔았습니다. 이때 보면은 작가의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때 과일이나 말총을 사니까는 온 나라가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외랑 다른 나라랑 무역을 했다면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장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매우 번성했던 국제 교역지예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는 교역지인데 거기로 가서 교역을 했다는 거는 작가가 매우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되게 사상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도는 나와 있죠.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기근이라는 거는 먹지 못하는, 혹은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었어요.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은 도와주는 거죠. 진율하고 은 100냥을 얻게 되었다. 돈을 또 얻게 됐죠. 그래서 허생이 탄식하면서 야,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는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아두고, 아까 데려왔던 2,000명을 모아두고 명령을 내렸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으니라 하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백성이 잘 살게 된 후에야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은 문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의관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전 같으면 벼슬하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벼슬을 하고 이런 거를 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하려고 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사상이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실학사상은 실제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실용적인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대부들은 그런 걸 중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된 후에야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다, 혹은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이러한 좋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라 해놓고,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70페이지.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라고 된 부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70페이지 2번째 줄, 그 다음에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하는 말이,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배운 포인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허생이 어떤 재물관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고 함이네 라고 하였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다 밖으로 빼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를 안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양반 사대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빼내면서 하는 말이 이 섬의 화근, 불씨를 뭔가 안 좋은 불씨를 빼앗지 않게 하게 남겨두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를 아는 사대부가 백성들을 매우 착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빈섬, 이 무인도에서 도족들과 같이 이상국을 실험한 허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그마한 시험이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대부들을 다 데리고 나온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 이 부분을 정리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개 이 부분에 보면은 빈섬에 도착한 허생의 탄식. 허생이 빈섬에 도착했을 때 탄식을 했어요. 아쉽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빈섬은 허생이 이상향을 만들고자 한 공간이다. 이상향은 꿈꾸는 세상. 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향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 집에 만약 이상향을 그린다면 뭐 컴퓨터 여러 대를 놓고 뭐 PC방처럼 과자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두고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이 만들고자 했던 이상향을 만들고자 했던 공간이 이 빈 섬이 됩니다. 하지만 섬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기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앞서 조선의 작은 경제 구조를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허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장의 규모가 더 커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그래서 여기도 그런 면에서 허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빈 섬에 도착한 허생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허생전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경제, 그리고 사회 제도, 그리고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배경을 보면 취약한 경제 구조. 아까 나와 있었죠. 허생 한 사람만 돈 만냥을 가지고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한 삶.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상업이나 공업이 장려돼야 되는데 그것을 산농공상이라 그래서 되게 장려되지 못하고 농사만 장려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장려되지 않고 유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성이라는 곳에서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민들이 최소한 삶의 기반, 뭐 밭대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유랑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혹은 도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은 이렇게 취약한 경제 구조 그리고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 되겠습니다. 사회 제도적 배경을 본다면 또 하나는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선 전기와 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생처럼 돈이 없는 양반들이 생겨났어요. 또는 변씨처럼 돈이 엄청 많은 평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뒤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평민이나 중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서민 의식이 여기다 이를 붙이면 되겠죠. 서민 의식들이 향상하면서 지배층의 무능 그리고 허위가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서민 의식, 선생님이 얘기했죠. 조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 풍자 막 비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제도적 배경을 보면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을 보면 실학사상과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또 하나는 상공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의 윤택하게 살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실학이라고 했었죠. 실학사상. 그래서 그 실학사상이 있었고, 그다음 이용후생 측면에서 현실을 개선하려는 청나라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론. 이게 바로 박지원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먹고 산 후에 다른 것을 해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상적 배경은 실학사상과 북학론이 대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삶의 조건이었냐를 보면 첫 번째 아내. 아내는 사회의 근간이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 다음에 집은 우리가 기본 터전이잖아요. 여기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하고 논밭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소하고 논밭이 있어야 뭔가 농사를 짓고 그걸 바탕으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쳐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지배층이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배층 혹은 집권하고 있는 집권층이 이런 걸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도 주어해줄 수 없고 집도 없고 소와 논밭도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도적이 됐었잖아요. 그죠? 혹은 유랑민이 되어서 떠돌거나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이언맨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조선의 집권층은 변산반도에 도적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토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허생은 도적대들을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아까 뭐가 있었죠? 3개? 아내,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소하고 밭,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줌으로써 주고 나서 그들을 설득해서 빈섬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인과적인 그게 뭐가 있었냐면, 왜 갔냐면 이 사람들이 도적 명부에 올라서 그냥 평범한 양민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빈섬으로 데려간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허생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뭘 하고 싶었냐면 집권층의 무능함. 너네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돌려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집권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 나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서 이렇게 도적의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허생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집권층이 무능하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섬에서 실현한 이상향의 모습. 허생이 생각했던 이상향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면은 농업을 기본으로 함. 이 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산농 공상 중에 농업이 있었죠. 그래서 농업을 기본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상업도 중시해요. 그래서 외국 장기도라는 곳에 가서 3년치에 농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거를 3년치 식량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요 외국과 교역에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식량을 비축하고 부를 축적함.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죠. 또 하나는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함. 이 빈민은 요 장기도의 빈민이 되겠죠. 또는 이제까지 먹고 살지 못했던 도적대가 해당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의 범절을 중시함. 이 부분은 나가면서 그랬죠.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예의 범절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허생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대부. 잠시만요. 허생이라는 사람은 사대부 혹은 성리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자와 의관을 제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와 의관은 문물, 문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허생이 생각한 이상향은 단지 먹고 사는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인 문화, 문물을 품은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두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적 풍요로움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다음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제도를 주면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학자들 허생 이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이 실학자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자나 이관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개 3부분의 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같은 경우 허생전에서 보면은 재물에 대한 인식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 태도부터 보면은 허생은 막대한 부를 얻었죠. 그죠? 원래 갖고 있던 돈의 100배가 넘는 그런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정신의 살찌움. 그러니까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신체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정신의 살찌움을 중시하면서 자신을 장사치로 여겨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선비, 두 번째는 농부,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인이라고 해서 이 사대부들은 이 상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허생 역시 이 장사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상업, 그 다음에 현실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상인을 지금 나를 장사치에 비유하는 거요 하면서 되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뭐 경제, 상업,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사대부로서의 그 정체성만은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은 긍정적인 면은 사회 그리고 공적인 측면. 공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공공의 측면, 그 측면에서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재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적대 같은 문제도 사실은 돈이 있어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돈은 사회의 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돈을 살찌울 수도 없고 정신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가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었죠. 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가 만약에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엄청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거나 혹은 불행하게 살고 있음을 선생님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허생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씨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변씨가 이제 등장을 해서 굉장히 후반부에는 이야기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변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씨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줄지 어떻게 알았는가? 또 하나는 왜 재주가 이렇게 많은데 뽐내지 않고 묻혀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봤을 때 변씨의 질문이 허생의 지금까지 행동이 이유와 근거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밝힘으로써 변씨는 허생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허생이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그냥 혼자서 내가 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변씨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생의 가치관도 알 수 있었고 그의 생각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을 보면 허생의 운명론적 사고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변씨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가진 재주보다는 뭐가 더 뛰어나냐면 하늘의 명, 이거는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다. 내가 잘 돼도 하늘, 그리고 내가 못 되더라도 다 하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뭐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다 이런 것처럼 이것처럼 운명론적으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능력이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조성기라는 인물과 유영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데려다 쓰면은 이 사람들은 그만한 몫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큰 능력을 가졌으나 별 볼 일 없게 펼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생 역시 자신도 그들처럼 쓰임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조성기라는 사람과 유영원이라는 사람도 국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데 자신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 라면서 외치면서도 적극적인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그러한 집권층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어요. 모순이라는 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중국 고사 중에 엄청 뛰어난 창과 엄청 뛰어난 방패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창이 방패를 못 뚫거나 혹은 방패가 창을 못 견디거나 그게 바로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권층은 북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재를 등용해야 하지만 그런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에 대한 허생의 이제 반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이완대장이 처음에 허생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허생이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밤 늦도록 기다리게 하고 또 하나는 이완대장이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온 뜻을 설명하는 글을 마구 꾸짖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위정자들, 이 위정자들이 뭐냐면 북벌을 외치면서도 행동과 의지가 결여된 이들. 그러니까 우리 북쪽을 정벌하자 이러면서도 그 어떤 행동과 의지가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은 반대의 감정. 내가 저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허생 같은 경우에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자, 허생은 여기서 보면은 뒷부분에서 이완이 어떠한 계책을 물어봤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시사삼책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인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그래서 뭔 예를 들었냐면 삼고초려라는 예를 들었어요. 이제 고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려면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이 명나라 후손들, 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집을 줄 수 있겠냐, 그들이 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북벌론의 허구성, 너네 입으로만 혹은 말로만 북벌을 한다고 하고 진짜로는 북벌을 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훈척과 권기들의 기득권 계층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가지면서 가진 것을 나눠줘야지 그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굴욕적인 그 삼전도에서 굴욕을 겪게 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청나라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하면서 그 교류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사대부들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의식들,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들 때문에 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북벌론의 허구성, 이런 것 때문에 허생은 시사삼책을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허생의 주요 등장인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 첫 번째는 비범한 풍모를 지닌 가난한 선비인 허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용우생의 실학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허생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허생의 아내. 그래서 허생은 허생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방식을 가진 인물로서 경제적 능력을 중시해요. 그래서 상인이나 혹은 장인이 뭐가 문제냐, 돈을 버는데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허생이 자신의 포부를 실험하기 위해 상행위와 그 다음에 이상국 건설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허생의 아내가 허생을 비판하면서 나가서 뭐라도 해요 하니까는 결국엔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인물이고, 변씨 같은 인물은 이러한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허생에게 이완대장을 소개하는, 뭐 매개라고 할 수도 있고 소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허생과 이완대장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로 반대되는, 그래서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능한 집권층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인습에 얽매여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이야기했지만 이 이완대장은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사삼책에 대해서 허생과 이완대장의 입장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책은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출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 그러니까 갈 수 없다는 거죠. 임금이 신하한테 어디 고개를 숙여 가서 3번 삼고초려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계책은 종실과 훈척 권기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실과 훈척들의 집을 뺏어서 명나라 후손들에게 주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계책은 변발, 그리고 호복은 사대부의 예법에 어긋남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그 나라에 변발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허생 같은 경우에는 실리, 이득을 중시하면서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완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중시하고 또 임금과 사대부들의 체면, 예법, 기득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이 계책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는 전통과 관습을 벌인 인물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머리를 갖다 바치도록 해서 상대방한테 안심을 준 뒤에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수할 수 있게 만드는 인물이고,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활동하기 편한 이러한 오랑캐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을 보면은 전통과 관습을 버린 인물들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자신의 복수, 자신이 하고 싶은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예법과 명문에 얽힌 사대부들의 무능함, 그리고 허례허식 관념성을 비판하는 걸로 번호기와 무령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미완의 결말 구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떠났잖아요. 뭐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하면서 결말이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해버리는 그러한 결말. 우리 만약에 드라마를 보다 이러면 엄청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됐냐면, 첫 번째는 허생의 가치관이 이 당시에는 수용되기 어려운 그러한 가치관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 풍모를 부각시키고, 세 번째는 여운을 남기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미완의 결말의 구조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펴주세요. 됐나요? 네, 그러면 77페이지에 나온 내용학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 나타난 허생이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들이 이렇게 공간적인 이동에 따라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생이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에 나타난 허생의 행적을 통해서 공간 이동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허생의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은 아내의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으며 글 공부를 전념하다가 생활고의 탓에 화가 난 아내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간 곳이 요 변씨의 집입니다. 변씨의 집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양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이 난 변씨를 찾아가 돈 얼마를 빌렸다고요? 네, 돈 10,000냥을 빌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변씨의 집 부분에서는 한양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이 난 이제 변씨를 찾아가게 되고, 그 변씨에게 돈 10,000냥을 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씨의 집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되죠? 그렇죠, 안성 그리고 제주도로 가게 되죠. 처음에 안성은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남의 길목인, 삼남은 세 가지
도의 길목인 안성에서 연회 또는 제사에 쓰이는 과일들을 사재기 하여, 우선 2배의 가격으로 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재기 하여 이제 10배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고 그 후 제주도로 들어가서 무엇을 샀나요? 제주도로 가서. 그렇죠. 망건 재료인 말총을 사재기하여 다시 큰 돈을 벌었다.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필기하세요. 그래서 안성하고 제주도에서는 삼남 세 도의 길목에 안성에서 연회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과일들을 엄청 사재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 후엔 제주도로 가서 이제는 망건의 재료인 말총을 모조리 사재기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성 제주도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빈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굶주린 도적대, 이 나라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도적대들을 모두 데리고 빈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바탕으로 이제 무역도 해서 식량을 넉넉하게 마련하고 큰 돈을 벌어서 그들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또 돈을 버리고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변씨의 집입니다. 변씨의 집에서는 뭐라고 쓸까요? 변씨의 집에서는 섬을 떠나 나라 안의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 구제한 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변씨를 찾아가 과거에 자신이 빌렸던 돈을 얼마로 갚냐면 은 10만 양으로 갚음. 그리고 변씨가 자신이 받아야 할 만큼만, 그러니까 다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10배를 주니까 그걸 다 받지 않고 자신이 받아야 할 만큼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돌려 주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고 돌아감.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몰래 뒤를 밟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늙은 할미한테 이제 물어봐서 그 늙은 할미가 저기가 허생이란 사람의 집이구나라는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변씨는 이제 허생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허생의 집에서는 누구를 이제 같이 만나게 되죠? 그렇죠. 변씨가 주선하여 누구와 누구가 만나게 되냐면 주선하여 만난 이완 대장에게 부국 강병을 위한 뭘 듣는다고요? 그렇죠. 시사삼책 3가지 계책을 듣게 되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시사삼책을 제시했으나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에 이완 대장을 크게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그걸 이제 질책하고 사대부들의 안일함과 그 다음에 허위 의식을 비판한 뒤 다음날 종적을 감춤. 그래서 다음날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허생의 행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78페이지 목표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소설 속 인물의 성격과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사실 이거 다 한 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그죠?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준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허생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허생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데도 글만 읽고 아내가 삭바느질하여 겨우 먹고 산 것으로 보아 허생은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글 공부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변씨와는 어땠나요? 그죠? 허생은 알지 못하는 변씨에게 돈을 빌리러 갔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구차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허생은 선비로서의 자존감이 높고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변씨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적대를 볼까요? 허생은 이 조독대들에게 뭘 해줬죠? 그렇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서 허생은 어떤 인물이냐면 허생은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대부로서의 문제의식과 어떠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이완대장하고는 어땠나요? 이완대장은 북벌 그리고 나라가 강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부국강병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지배층을 대변하는 이완대장에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허생은 아마도 당대 지배층의 무능과 그리고 또 하나는 허위의식을 질타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이자 또 하나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를 볼게요. 다음 사건들을 근거로 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했을 때 첫 번째 사건은 허생이 망금으로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 하여 큰 돈을 벌었어. 이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 있냐면 당대 양반들은 예를 갖추는 그 예법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제사나 옷차림 등과 관련하여 허식이 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의 먹는 것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생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수천의 도둑을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사회상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지배층이 무능하고 부도덕하여 민생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를 잘했다면 이렇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배층이 그만큼 무능하고 부도덕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할 뭐냐면 이용후생. 이용후생의 정책이 부재했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나라의 정책에 관한 3가지 제안을 하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이걸 봤을 때 사회상으로는 첫 번째,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배계층이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